1943년 3월 17일 독일 레흘린 실험 비행장 한스 베르너 레르헤는 비행 일지의 첫 기록을 남기며 조종사의 손은 살짝 떨렸다. 이는 루프트와페 독일 공군과 적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사건을 기록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렇게 적었다. 미국인들이 도저히 이 기계들을 수천 대나 만들었을 리가 없어. 전 세계적인 전쟁을 치르는 동시에 어떤 나라도 이런 복잡한 것을 산업적 규모로 제조할 수는 없어. 독일군에 의해 DL 플루백엑스C로 암호화된 노획된 보잉 B-17N 플라잉 포트리스의 조종석 창문을 통해 레르헤는 3년간의 루프트와페 정보평가와 모순되는 계기판을 살폈다. 궁극적으로 이 항공기의 최신형은 13개의 방어용 총좌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었다. 그의 눈앞에 있는 B-17F 모델에는 구정의 중국형 기관총이 장착되어 있었는데 각 기관총은 분당 750발을 발사할 수 있었고 이는 폭격기를 공중전에서 전례 없는 존재로 바꾸는 연동되는 화망을 형성했다. 독일의 손에 들어온 이 노획된 요새, 즉 울프하운드라는 별명이 붙은 이 기체는 루프트와페가 시험 비행할 첫 번째 온전한 미국제 중폭격기였다. 레르헤와 그의 동료 시험 비행 조종사들이 앞으로 몇 달 안에 발견하게 될 것은 어떤 전장 패배보다도 독일의 자신감에 더욱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터였다. 이 단일 항공기에 집중된 화력은 수백 대의 폭격기가 방어 대형으로 비행할 때 그 위력이 곱해지며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고 독일 산업이 결코 필적할 수 없는 수준의 공중전 능력을 만들어냈다. 적의 무기에서 정보의 금광으로의 변모는 3개월 전인 1942년 12월 12일에 시작되었다. 폴 플리킹거 중위는 점령된 프랑스의 루앙소트빌 철도 조차장을 목표로 한 폭격 임무 중에 B-17F 1년 번호 41-24585 호출부호 PUB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의 항공기는 영국 헌팅던셔의 RAF 몰스워스에 주둔한 제303 폭격 비행단 소속 제361 폭격대대의 일부였으며 미국 지상 승무원에 의해 기수호 노세에 울프하운드라는 비공식 이름이 그려져 있었다. 헬스 엔젤스판으로 알려진 제303 폭격 비행단은 거의 한 달 전에 첫 실전 경험을 치렀지만 아직 광범위한 전투 경험은 부족했다. 이 12월의 아침, 비행단은 파리 동쪽 약 60마일 지점에 있는 루프트와페 정비 시설을 목표로 하는 임무에 20대의 B-17을 투입했다. 임무는 순조롭게 시작되었지만 여러 루프트와페 부대의 독일 전투기들은 미국 편대의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메서슘트 BF-109와 포케불프 F대르 교습은 끈질기게 공격적으로 미국 편대를 공격했다. 독일 조종사들은 촘촘한 방어 대형을 흩뜨리는 것이 성공할 최상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은 결의로 공격을 밀어붙였다. 기관총과 기관포 사격이 울프하운드의 동체와 날개를 갈기갈기 찢었다. 엔진 하나가 푸덕거리다 멈춰섰고 프로펠러는 허망하게 헛돌았다. 또 다른 엔진은 동력을 잃기 시작했고 손상된 실린더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왔다. 그의 손상된 폭격기가 보호 대형에서 뒤처지면서 플리킹거는 불가능한 선택에 직면했다. 다른 B-17들은 영국을 향해 계속 날아갔고 디대지어 달려드는 독일 전투기들에게 취약해지지 않으려면 속도를 늦출 수 없었다. 대열을 유지할 수 없는 손상된 폭격기가 해협을 건너 영국에 도달하려 하는 것은 확실한 죽음을 의미했다. 중립국인 스위스나 스웨덴으로 향하는 것은 엔진 고장과 추격하는 전투기를 안고 수백 마일에 달하는 적대 지역을 비행해야 했다. 그의 승무원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제공하는 유일한 선택지는 적이 통제하는 영토에 즉시 비상 착륙하는 것이었다. 구름 틈새와 손상된 엔진에서 뿜어져 나오는 영희 사이로 아래 풍경을 살피던 플리킹거는 파리에서 남동쪽으로 약 60마일 떨어진 프랑스 물룬 근처에
적합해 보이는 들판을 발견하였다. 항공기의 손상을 고려할 때 놀라운 기량으로 그는 30톤에 달하는 거대한 폭격기를 건초밭에 바퀴를 접은 채 착륙시켰다. B-17은 잔디와 진흙 위를 미끄러지며 볼터렛 총들이 아래를 향한 채 긴 고랑을 만들고는 멈춰섰다. 10명의 승무원은 두 손을 든 채 항공기에서 나왔고 전쟁 포로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그들의 온전한 항공기가 독일 정보국에 얼마나 귀중한 존재가 될지였다. 몇 시간 안에 루프트와페 지상 승무원과 베르마흐트, 독일 국방군 병사들이 노획된 요새 위로 몰려들었다. 엔지니어들은 폭격기가 기념품 사냥꾼이나 사보타주에 의해 손상되기 전에 모든 시스템, 모든 구조적 세부 사항, 모든 기술적 특징을 사진으로 기록했다. 이 폭격기는 이전에 노획된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정보의 횡재를 의미했다. 대부분의 격추된 연합군 항공기는 산산조각 난 채 들판과 숲에 흩어져 도착했고 그 비밀은 뒤틀린 금속과 부서진 부품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울프하운드는 프랑스 들판에 거의 온전한 상태로 놓여 있었다. 이는 활용 준비가 된 미국 중폭격기 기술의 완벽한 표본이었다. 독일 회수 전문가들은 눈앞에 귀한 것을 즉시 알아보았다. 이것은 고철로 해체될 또 다른 추락한 폭격기가 아니었다. 이것은 비행 가능한 상태로 루프트와페의 손에 들어온 최초의 B-17 플라잉 포트리스였다. 이번 노획은 미국 중폭격기의 설계, 건설 방식, 방어 무장, 그리고 작전 능력을 연구할 전례 없는 기회를 의미했다. 독일 기술자들은 손상되었지만 수리 가능한 폭격기를 네덜란드의 레이와르던 비행장으로 신속하게 운반했다. 그곳은 전후 네덜란드 민간 공항에서 개발된 주요 루프트와페 기지였다. 이송 과정은 귀중한 노획품에 더 이상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세심한 계획과 실행을 필요로 했다. 노획 이틀 후인 1942년 12월 14일, 독일 정비사들은 전투 손상에 대한 임시 수리를 마쳤다. 연료 탱크는 독일 항공 휘발유로 채워졌다. 날개와 동체에 있던 미국 표식은 독일 국가 표식으로 교체되었다. 커다란 검은색 십자가가 날개를 장식했고 꼬리에는 스와스티카, 하켄크로이츠가 그려졌으며 나치 독일의 독특한 붉은색과 검은색이 폭격기의 새로운 소유권을 알렸다. 두 대의 메서슈미트 BF 액심 중전투기가 호위기로 자리 잡았고 엄선된 독일 승무원들이 베를린 북쪽 약 50마일 떨어진 메클렌부르크에 위치한 루프트와페 최고의 시험 및 평가센터인 레흘린으로의 이송 비행을 위해 탑승했다. 비행 계획은 경로를 따라 모든 루프트와페 전투기 기지와 대공포대에 배포되었으며 노획된 요새를 공격하지 말라는 명확한 지시가 함께 전달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예방 조치와 명확한 독일 표식에도 불구하고 일부 루프트와페 병력은 자신들의 노획품에 사격을 가하여 식별 신호가 확인되고 공격자들이 중단되기 전에 경미한 추가 손상을 입혔다. 이 사건은 미국 폭격기를 발견 즉시 파괴하려는 독일의 열의와 더불어 다수의 전선에서 싸우는 부담을 느끼기 시작한 군사 조직에서 분열된 지휘 체계 전반에 걸쳐 작전을 조정하는 어려움도 드러냈다. 울프하운드가 네덜란드에서 우회 비행을 거쳐 레흘린에 착륙했을 때 그것은 적의 기술을 이해하는 데 전념하는 세상으로 들어섰다. 레흘린은 모든 루프트와페 항공기 평가를 위한 중앙시험 시설 역할을 했다. 이는 미국의 오하이오 라이트필드나 영국의 판버러 왕립항공연구소에 해당하는 독일의 시설이었다. 비행 가능한 상태로 수리될 수 있는 모든 노획된 연합군 항공기는 결국 이 비밀기지로 향했다. 이곳에서 독일 엔지니어들은 외국 기술을 해부하며 활용할 약점과 복사하거나 대응할 혁신 기술을 찾았다. 이 시설에는 적 항공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격파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단 하나의 임무에 전념하는 수백 명의 기술자, 엔지니어, 시험 비행 조종사 및 지원 인력이 근무했다. 1942년 12월 중순 도착 이후 3개월 동안 울프하운드는 지상에 머물렀고
전문가 팀은 철저한 조사를 수행했다. 엔지니어들은 패널을 제거하여 구조 설계를 연구했으며 B-17의 전설적인 강인함을 부여한 정교한 응력 외피 구조에 감탄했다. 그들은 외피 두께를 측정하고 합금 구성을 분석하며 리벳 패턴과 접합 기술을 시험했다. 모든 시스템은 상세한 문서화 작업을 거쳤다. 수마일에 달하는 배선이 있는 전기 네트워크는 항공기 시스템 통합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유압 제어 장치는 정교한 밸브 설계와 압력 조절을 나타냈다. 산소 분배 시스템은 고고도 작전에 대한 미국의 이해를 입증했다. 인터컴 시스템은 엔진 소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통신을 제공했다. 연료 관리 시스템은 조종사가 적절한 무게 중심을 유지하기 위해 탱크 간의 연료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했다. 엔진 동기화 시스템은 조종사의 작업 부하를 줄이면서도 성능을 극대화했다. 각 부품은 여러 각도에서 촬영되었고 상세한 기술 도면으로 스케치되었으며 정밀 기기로 측정되었고 동등한 독일 시스템과 비교되었다. 루프트바페 항공 엔지니어들은 B-17의 구조에서 드러난 미국 제조 철학의 측면에 감탄했다. 이 폭격기는 독일 산업이 결코 달성하지 못했거나 심지어 진지하게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규모의 대량 생산 기술을 보여주었다. 표준화된 부품은 다른 공장에서 제조된 부품들이 맞춤 작업 없이도 서로 잘 맞음을 의미했다. 호환 가능한 부품은 손상된 부품을 현장 조건에서 신속하게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간소화된 조립 순서는 작업자에게 요구되는 숙련도 수준을 낮춰 준숙련 노동자가 복잡한 항공기를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폭격기 설계의 모든 면은 독일의 관행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 철학을 나타냈다. 독일 항공기가 숙련된 장인이 노동 집약적인 과정을 통해 복잡한 부품을 수작업으로 맞추어야 했던 반면 미국 폭격기는 준숙련 노동자들이 지그, 템플릿, 고정 장치를 사용하여 신속하게 설치할 수 있는 표준화된 모듈을 사용했다. 산업 역량을 이해하고 있던 독일 기획자들에게 그 의미는 충격적이었다. 만약 노획된 한 대의 폭격기가 이러한 수준의 제조 정교함을 보여준다면 이는 대량 생산에 최적화된 산업 시스템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미국 산업은 한 달에 몇 대를 생산할 수 있을까? 1년에 몇 대를? 독일 정보 분석가들이 계산했을 때 그 수치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보수적인 수치였다. 1943년 3월 17일 울프 하운드는 마침내 루프트바페에 통제해 독일 상공에서 첫 비행을 했다. 그의 기술과 판단력으로 선발된 숙련된 루프트바페 시험 비행 조종사 플루크 카피텐 레르헤가 레흘린에서 첫 비행을 수행했다. 폭격기는 크기에도 불구하고 부드럽게 조종되었고 놀랍도록 순종적으로 조종 입력에 반응했다. 미국 조종사들은 독일 정보국이 가로채거나 포로 신문을 통해 얻은 보고서에서 B-17의 비행 특성을 일관되게 칭찬했었고 독일 시험 비행 조종사들은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이러한 평가를 신속하게 확인했다. 이 요새는 빈 상태로 15톤, 완전 적재 시 최대 30톤에 달하는 거대한 항공기치고는 놀라운 안정성으로 비행했다. 비행 전 영역에 걸쳐 조종 반응은 예측 가능하고 균형 잡힌 느낌이었다. 의도적인 단일 엔진 및 쌍발 엔진 테스트 중에 엔진 하나 또는 두 개가 꺼진 상태에서도 폭격기는 제어 가능한 비행을 유지했다. 이는 독일 폭격기였다면 치명적이었을 엄청난 전투 피해를 입고도 수많은 손상된 B-17이 영국으로 귀환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해주는 능력이었다. 1943년 봄 내내 이어진 몇 주 동안 여러 명의 독일 조종사들이 울프하운드를 항공기의 성능과 조종 특성의 모든 측면을 탐구하기 위해 고안된 다양한 시험 비행 방식으로 조종했다. 고고도 성능 평가 결과 폭격기는 25,000피트 상공에서 편안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곳에서는 발사체 속도 감소와 비행 시간 증가로 인해 독일 대공포의 효과가 점차 떨어졌다.
엔진 동조 시험 결과 정속 프로펠러와 자동 조속기를 갖춘 정교한 프로펠러 제어 시스템이 드러났는데, 이는 다양한 비행 조건에서 최적의 엔진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조종사의 작업 부담을 줄여주었다. 현대 비행 훈련은 폭격기가 다른 항공기와 근접 비행 시 안정적임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루프트와페 전투기들이 집중 방어 사격에 노출되지 않고는 뚫기 어려워했던 그 견고한 방어 박스 편대를 미국인들이 어떻게 유지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B-17의 비행 특성은 수십 대의 항공기가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정밀한 기하학적 패턴을 유지하며 비행해야 하는 고난도 임무인 편대 폭격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이 되게 했다. 그러나 독일 전투기 전술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시험은 방어 무장이었다. B-17의 무장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서부 전선 모든 전투기 부대 루프트와페 전술 입안자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 모든 독일 전투기 조종사는 그 요새의 사각지대, 생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접근 각도, 미군 기관총의 치명적인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고도 독일 대포가 공격할 수 있는 거리, 그리고 숙련된 조종사들이 실제 전투에서 값비싼 시행착오를 통해 개발한 전술을 알아야 했다. 그 의미를 이해했던 독일 이반자들에게 숫자만으로도 정신이 번쩍 들게 했다. B-16F 모델은 59경 브라우닝 M2 기관총 9정을 탑재했으며, 이는 전투기가 사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접근 각도에 걸쳐 중첩되는 사격을 제공하도록 배치되었다. 이후 모델, 특히 1943년 여름과 가을에 취역할 B-17G는 턱포탑 추가와 기수 무장 개선을 통해 이를 13정으로 늘렸다. 그러나 9정의 중기관총만으로도 독일 폭격기 설계가 방어 목적으로 통합한 어떤 화력보다 뛰어났다. 독일 폭격기는 종종 임시 방편적이고 비좁고 좌우 사격 각도가 제한된 방어 포탑에 의존했다. 루프트와페의 표준 중형 폭격기인 하인켈 HE-101은 일반적으로 혼합 구경의 기관총 6과 7정을 탑재했는데, 그중 상당수는 공격하는 전투기에 대한 효과가 제한적인 소총 구경 7.992mm 무기였다. 융커스 Ju-88 고속 폭격기는 기체 주변에 흩어져 있는 4보 9개의 방어 포탑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미군의 B-17F는 9정의 중기관총을 표준 장비로 탑재했다. 그리고 발사되는 모든 탄환은 600야드를 넘는 거리에서도 장갑판을 관통하고 엔진을 파괴하고 캐노피를 산산조각 내고 조종사를 죽일 수 있는 59경 탄이었다. 이 무기들이 발사하는 범50 BMG 탄약은 독일 7.292m 탄환의 운동 에너지보다 3배나 많았으며, 독일 13mm 중기관총과 맞먹는 에너지를 전달했다. 전쟁 중 노획한 연합군 항공기에 가장 숙련된 시험 비행사가 된 한스 베르너 레르헤는 1943년 봄과 여름 동안 울프하운드, 월프하운드를 광범위하게 비행했다. 수십 년 후 루프트와페 시험 비행사 제2차 세계 대전 노획 연합군 항공기 비행이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그의 전후 회고록은 폭격기와 수많은 다른 연합군 기종에 대한 그의 경험을 상세히 기록했다. 레르헤는 이념적 편견보다는 과학적 호기심으로 노획 항공기에 접근했는데, 이러한 전문적인 태도는 그를 루프트와페 평가 프로그램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만들었다. 대학에서 얻은 공학적 배경과 수년간의 글라이더 비행 및 동력 항공기 경험을 통해 개발된 탁월한 비행 능력이 결합되어 그는 적 항공기 시험 비행이라는 고되고 위험한 작업에 이상적으로 적합했다. 그는 전쟁 중 195가지 이상의 다양한 항공기를 단 한 번의 심각한 추락이나 손상 사고 없이 비행했으며, 이는 기술적 숙련도와 낯선 항공기에 접근하는 신중한 방법론을 모두 증명하는 놀라운 안전 기록이었다. 레르헤가 노획 폭격기 울프하운드의 조종석에 올라 첫 비행을 했을 때 그에게는 설명서도, 훈련 프로그램도, 체크리스트도, 지침을 줄 자격 있는 교관도 없었다.
그는 관찰과 실험을 통해 배웠고 조작 장치와 계기를 연구하며 기능과 작동에 대해 합리적인 추측을 하고 실수가 즉시 치명적이지 않을 고도에서 자신의 가정을 신중하게 시험했다. 계기판 배치는 배열과 철학 모두에서 독일의 방식과 상당히 달랐다. 미국 설계자들은 다양한 항공기 유형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 표준화된 게이지 위치를 갖춘 중앙 집중식 패널을 선호하여 조종사가 항공기 간에 더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전기 시스템에서는 퓨즈 대신 회로 차단기가 사용되어 재설정 가능한 보호 기능을 제공하여 문제 해결 및 유지 보수를 간소화했다. 유압 표시기는 제곱센티미터당 킬로그램 대신 제곱인치당 파운드로 보정된 다른 압력 스케일을 사용했다. 스로틀 쿼드런트는 독일 항공기와 비교하여 역방향 논리로 작동하여 앞으로 움직일 때 출력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했다. 그러나 레르헤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폭격기의 순수한 견고함과 손상 허용성이었다. B-17은 동등한 독일 항공기를 파괴했을 손상을 흡수하고 생존 불가능해 보이는 피해를 입은 후에도 계속 비행하고 싸웠다. 그 구조적 강도는 두꺼운 알루미늄 합금 프레임과 전체 기체에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키는 응력 외피 구조에서 비롯된다. 다중 이중 시스템은 단일 고장이 임무에 치명적이지 않다는 것을 의미했다. 자체 밀봉 연료 탱크는 소구경 탄환에 의한 화재를 방지했는데 이는 독일인들이 이해했지만 그렇게 포괄적으로 구현한 적은 없는 기술이었다. 장갑판은 조종사, 엔진, 연료 시스템 보호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중요한 승무원 위치와 필수 시스템을 보호했다. 레히린의 레르헤와 다른 시험 비행사들은 B-17의 방어 능력을 공격자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수많은 사격 시험을 수행했는데 이는 전투에서 이 폭격기들을 상대하게 될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점이었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은 메서슈미트 BF-109와 포케불프 FW-110에 탑승한 다음 울프 하운드가 직선 수평 비행을 하거나 회피 기동을 하는 동안 모의 공격 비행을 했다. 지상 관측자들은 교전 장면을 촬영하고 각도, 거리, 접근 속도, 노출 시간을 기록했다. 전투 촬영병들은 추격기에서 훈련을 촬영하여 독일과 점령된 유럽 전역의 전투기 편대에 보여줄 수 있는 훈련 영상을 제작했다. 이러한 훈련은 폭격기의 취약성에 대한 전전의 가정과 모순되는 불편한 진실을 드러냈다. 직접 후방에서 공격하는 것, 즉 제한된 방어 무장을 갖춘 초기 연합군 폭격기에는 잘 통했던 전통적인 독일의 폭격기 요격 방식은 전투기 조종사를 B-17이 가할 수 있는 가장 집중적인 방어 사격에 노출시켰다. 투명한 플렉시글라스 패널을 통해 탁월한 시야를 제공하는 동력 샤이엔 포탑에 둘러싸인 후방 사수 위치는 꼬리축 30대군 이내에서 위, 아래 또는 양쪽의 사각지대 없이 직접 후방으로 명확한 사계를 확보했다. 동력 회전 포탑에 59경 총 2정을 장착한 스페리 설계의 등쪽 포탑은 후방으로 회전하여 방어 사격에 화력을 추가할 수 있었고 후방 공격기를 공격하는 총의 수를 2배로 늘렸다. 심지어 동체 중앙부에 열린 창문에 서 있던 측면 사수들도 후방 및 약간 아래쪽 또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었다. 폭격기 바로 뒤 6시 방향에서 파고드는 전투기 조종사는 예측 가능한 요격 경로를 따라 화력을 집중하는 최소 4정의 중기관총에 직면했다. 후방 사수 혼자서도 2정을 조준할 수 있었고 그가 숙련되었고 사거리가 적절했다면 그의 사격은 장갑이 얇은 전투기에 치명적일 수 있었다. 공격하는 전투기와 회피하는 폭격기 사이의 접근 속도, 일반적으로 시속 150제치 200마일 차이는 독일 조종사에게 거대한 폭격기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이탈하기 전까지 약 3.5초의 사격 시간을 주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폭격기의 사수들은 접근 통로에 수백 발의 탄환을 쏟아부어 전투기가 뚫고 들어가야 하는 화력의 원뿔을 만들었다.
루프트바페의 전투 보고서는 이러한 방어 배치의 치명적인 효율성을 기록했으며 후방 공격 중에 수많은 전투기가 손상되거나 파괴되었다. B-17 편대 공격에서 살아남은 전투기 조종사들은 그 경험을 예광탄의 폭풍 속으로 비행하는 것이라고 묘사했는데, 이는 집중 방어 사격에 직면했을 때의 심리적 영향을 잘 나타내는 시각적 은유였다. 400에서 800야드의 일반적인 전투거리에서 미국 기관총 벨트에 장전된 탄환 4보 호발 중 하나는 예광탄이었고, 이는 공격하는 전투기 주위의 하늘을 가득 채우는 듯한 눈에 보이는 화염 줄기를 만들었다. 이 예광탄들은 주로 탄도 궤적을 보여줌으로써 사수들이 조준을 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지만, 공격하는 조종사들에게는 엄청난 심리적 억지력도 제공했다. 독일 조종사들은 여러 폭격기에서 동시에 자신들의 항공기로 수렴하는 화염의 벽을 보고 최적의 사격 위치에 도달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공격을 중단했다. 이러한 심리적 영향은 높은 접근 속도에서 편향 사격의 어려움 때문에 실제 명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투기 효과를 상당히 감소시켰다. 아래에서 공격하는 것은 다른 어려움을 야기했지만 공격하는 전투기에게 더 나은 전망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미국인들이 스페리볼 포탑이라고 부르는 동체 하부 포탑은 사각지대 없이 하반구 전체를 완전히 커버했다. 이 놀라운 공학적 작품은 회전하는 구체 안에 사수를 배치했으며, 여기에는 두 정의 59경 기관총과 빠르게 움직이는 목표물을 맞추는 데 필요한 리드 각도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산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었다. 가슴까지 무릎을 끌어올리고 산소 마스크를 광학 조준경에 바싹 붙인 채 도저히 불가능할 정도로 비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던 볼 포탑 사수는 360덱브 방위각과 수평에서 거의 수직 아래까지 거의 90덱의 고도 범위에서 목표물을 추적할 수 있었다. 낙하산을 위한 공간도 너무 작고 움직이기도 너무 비좁아 육체적 부담이 심했으며, 사수는 장시간 임무 동안 몇 시간씩 태아 자세로 웅크려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 방어 능력은 비할 데가 없었다. 아래에서 접근하는 어떤 각도도 볼 포탑의 사정권을 벗어날 수 없었다. 독일 조종사들은 B-17 편대 아래에서 공격하는 것이 기계적인 정밀도로 접근을 추적하고 최대 유효 사거리에서 사격을 개시하는 여러 볼 포탑의 집중 사격에 노출되는 것임을 뼈저린 경험을 통해 빠르게 깨달았다. 측면 공격은 동체를 따라 열린 창문에 배치된 측면 사수들에 의해 저지되었는데, 이들은 고도에서 영하 훨씬 아래의 온도, 열린 창문에서 불어오는 허리케인급 강풍, 그리고 통신을 어렵게 만드는 끊임없는 엔진 소음을 견뎌야 했다. B-17F는 사수들이 서로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엄호 각도를 최대화하도록 엇갈린 측면, 사수 위치를 특징으로 했다. 한 사수는 좌현의 약간 앞쪽에, 다른 사수는 우현의 약간 뒤쪽에 서 있었다. 각 사수는 방위각과 고도에서 넓은 사격을 허용하는 유연한 링에 장착된 59경 기관총을 조작했다. 측면 각도에서 공격하는 것은 수평면 위 어느 곳이든 목표물을 공격하기 위해 회전할 수 있는 등쪽 포탑과 양측면 위치에서 오는 교차 사격을 뚫고 비행하는 것을 의미했다. 서로 맞물리는 사계는 여러 총이 다닐 목표물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구역을 만들었으며, 이는 명중 확률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화력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집중된 화력은 독일 전투기들이 지속적인 총격 비행보다는 고속의 급습 공격을 하도록 강제하여 목표물에 대한 시간을 제한하고 정확도를 떨어뜨렸다. 레흘린의 시험 프로그램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전술은 정면 공격이었다. 이는 폭격기의 12시 방향 상공에서 정면으로 접근하는 방식이었다. 이 접근법은 방어 사격에 노출되는 시간을 최소화하고 폭격기의 가장 취약한 방어 구역, 즉 조준될 수 있는 총기가 더 적은 곳을 목표로 삼았다.
울프하운드가 대표하는 F형을 포함한 초기 B-17 모델들은 기수에 단지 두세 개의 유연한 총기만을 장착했는데 이는 폭격수와 항해사가 운용했다. 이들은 전투 중 다른 주된 임무를 가지고 있었고 전담사수가 아니었다. 플렉시글라스 기수 창문의 소켓에 장착된 이 유연한 총기들은 회전 범위가 제한적이었으며 승무원들이 총기를 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물리적으로 이동시켜야 했다. 기수 창문은 폭격수에게 노르덴 폭격 조준경을 통해 정확한 폭격을 위한 훌륭한 시야를 제공했지만 그곳에 배치된 승무원들에게는 최소한의 보호만을 제공했고 정면 공격에 대항하여 가할 수 있는 방어 화력을 제한했다. 배짱과 기술을 갖춘 독일 전투기 조종사는 12시 방향 상공에서 돌입하여 위에서 약간 아래로 그리고 앞에서 아래로 하강하며 조종사들이 앉아있는 조종석과 전방 동체에 집중 사격을 가한 다음 방어 총기들이 효과적으로 그를 추적하기 전에 폭격기 아래로 이탈할 수 있었다. 이 정면 공격 전술은 1942년 말 울프하운드가 포획되기 직전에 야크트게 슈바더 2 비행단의 에곤 마이어 대위가 개척했다. 마이어는 전투 경험과 전술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B-17 방어 화력이 후반기나 측면을 향하고 있어서 기수가 비교적 취약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정면에서 직접 공격하는 것은 전투기의 상대적 접근 속도가 시속 500마일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했는데 전투기는 시속 350제타 400마일로 접근하고 폭격기는 시속 180마일로 다가왔다. 이 결합된 접근 속도는 폭격기 기수 사수에게 전투기가 머리 위나 아래로 빠르게 지나가기 전에 조준하고 발사할 수 있는 약 2초의 시간을 주었다. 그 2초는 방어 사수에게 비범한 사격수를 요구했다. 그는 빠르게 접근하는 목표물을 추적하고 예측 조준 각도를 계산하고 돌풍, 진동, 그리고 총을 쏘면서 자신에게 직접 돌진하는 전투기를 지켜보는 심리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발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한편 공격하는 조종사는 자신의 조준경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의 정지된 목표물을 누렸는데 이는 교차하는 목표물에 대한 편향 사격에 비해 조준 계산을 상대적으로 단순하게 만들었다. 이 전술은 강한 배짱을 가진 숙련된 조종사들이 제대로 실행했을 때 놀라운 효과를 발휘했다. 정면 통과를 마스터한 독일 조종사들은 인상적인 격추율을 달성했으며 때로는 단일 임무에서 여러 대의 폭격기를 격추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공격은 모든 조종사가 갖추지 못한 비범한 배짱과 규율을 요구했다. 전투기와 폭격기는 시속 500마일을 초과하는 복합 속도로 서로에게 돌진하며 초당 거의 750피트의 속도로 거리를 좁혔다. 공격 조종사는 폭격기의 기술을 향해 직접 코스를 유지해야 했으며 멀리 떨어진 점에 불과했던 것이 조종사의 방풍창을 가득 채우는 거대한 네발 항공기로 커지는 것을 지켜보며 자신의 기관포와 기관총을 발사하기 전에 사거리가 200야드 이하의 근접거리로 좁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어떤 망설임이든 생존 본능에 의해 촉발된 이른 이탈이든 독일 전투기들이 탑재한 제한된 탄약을 낭비함으로써 효과를 극적으로 감소시켰다. 방풍창 안에서 네발 폭격기가 점점 커지고 기수총기에서 발사된 예광탄이 조종석 캐노피를 스쳐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심리적 압력은 많은 조종사들에게 너무나 컸다. 그들은 너무 일찍 이탈하여 공격을 낭비하고 머리 위를 지나갈 때 상단 포탑의 사격에 자신을 노출시켰다. 심지어 성공적인 정면 공격도 폭격기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조종사에게 치명적인 경우가 많았다. 결합된 접근 속도는 충돌이 정밀한 타이밍과 공간 판단을 요구하는 끊임없는 위험으로 남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공격을 너무 공격적으로 밀어붙여 목표물에만 집중하고 제때 이탈하는 것을 잊은 조종사들은 때때로 자신의 전투기가 공격하던 폭격기와 충돌하기 전에 빠져나오지 못했다. 다수의 루프트바페 전투기들이 정면 통과 중 B-17과 충돌하여 격렬한 충격으로
양측 승무원들을 즉사시켰다. 게다가 거대한 폭격기는 전방 동체에 엄청난 손상을 입고도 여전히 비행할 수 있었고, 이는 B-17에게 견고함이라는 명성을 안겨준 튼튼한 구조를 보여주었다. 공격하는 전투기의 기관포탄이 조종석에 직접 명중하여 두 조종사를 사망시키거나 무력화시키지 않거나 여러 엔진을 동시에 무력화시키지 않는 한 그 요새는 기수 부분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물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경우가 많았다.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은 폭격기를 빠르고 완전히 파괴해야 했다. 부상당한 B-17들이 계속 비행하고 계속 싸웠으며 종종 영국으로 귀환하여 미국의 수리시설에서 미래 임무를 위해 재건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기지로 돌아온 손상된 폭격기는 공격 조종사가 감수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요격을 의미했다. 레흘린에서의 이러한 시험 비행은 독일 전역과 점령된 유럽의 최전선 전투기 부대에서 수집된 전투 경험 보고서와 결합되어 B-17의 능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로 이어졌고, 이는 전술 회보, 훈련 영화 및 정보 보고서의 형태로 루프트와페 전역에 유포되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전략적 함의를 이해하는 독일 군사 기획자들에게 거의 위안이 되지 못했다. 적의 강점을 이해하는 것이 그 강점을 제거하는 것은 아니었고, 미국은 루프트와페가 격추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더 많은 요새를 계속 만들었다. 1943년 5월과 6월 초 사이에 울프하운드는 오토 소엔케의 지휘 아래 E3 부서에서 추가 시험을 거쳤다. 엔진 성능 평가는 다양한 고도에서의 출력량을 측정했다. 과급기 효율성 분석은 최적의 작동 매개 변수를 결정했다. 연료 소비 매핑은 다양한 조건에서의 비행거리를 보여주는 차트를 만들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 요새에 동력을 공급하는 라이트 사이클론 R1829 성형 엔진을 이해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각 엔진은 전격 고도에서 1200마력을 생산했으며, 폭격기는 날개 아래와 앞쪽에 매달린 엔진실에 4개의 엔진을 장착했다. 총 4800마력의 가용 동력은 30톤짜리 항공기를 고도에서 시속 300마일에 가까운 속도와 305,000피트 이상의 운용 한계 고도까지 추진시켰는데, 그곳에서는 특수 장비 없이는 효과적인 독일 전투기 작전에는 공기가 너무 희박해졌다. 독일 정보 분석가들은 보잉사와 그 하청업체들이 이러한 복잡한 항공기를 독일 중폭격기 생산량을 5산 제이신배 초과하는 속도로 생산하고 있다라고 계산했다. 이는 불가능해 보였지만 여러 정보원을 통해 확인된 숫자였다. 만약 미국 산업이 전 세계 작전을 위한 전투기, 탱크, 선박 및 수송기를 동시에 건조하면서 이러한 정교한 폭격기를 이 정도의 수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면 독일이 그러한 산업 생산량에 필적할 희망이 무엇이 있겠는가? 이 질문은 현대 전쟁이 군사적 경쟁만큼이나 산업적 경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던 독일 기획자들을 괴롭혔다. 1943년 6월 12일 울프하운드는 레히펠트 비행장에서 루프트와페 지휘관과 기술 전문가들을 위해 열린 전시에 등장했다. 납포된 B-17 옆에는 전투 손실이나 강제 착륙을 통해 독일군 수중에 들어온 다른 연합국 항공기들의 예시들이 있었다. B-24 리버레이터 중폭격기는 다른 설계 관점에서 본 미국의 장거리 폭격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고, P-47 썬더볼트 전투기는 민첩성보다 견고함과 화력에 중점을 둔 미국 전투기 설계 철학을 시연했다. P-51 머스탱은 곧 독일 깊숙이 폭격기 편대를 호위할 장거리 호위 전투기가 제기하는 위협을 드러냈으며, P-38 라이트닝 쌍발 엔진 전투기는 비전통적인 미국 설계 접근 방식을 보여주었다. 또한 에브로 랭커스터는 영국 중폭격 능력을 대표했고, 드하빌랜드 모스키토는 고속 폭격기 개념을 시연했다. 호커 타이프는 영국 지상 공격 능력을 보여주었으며, 다양한 스핏파이어 변형들은 영국 전투기의 진화를 설명했다. 이 전시는 단순한 항공기 식별 훈련을 넘어 여러 목적을 수행했다.
독일군 관계자들에게 적 항공기의 외관, 표식 및 식별 특징을 숙지시켜 아군 오인 사격 사고를 방지했다. 독일 엔지니어들이 개량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노획 기술을 시연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서 독일의 발전을 능가하기 시작하고 있던 연합국의 산업 생산력과 기술적 정교함에 대한 냉엄한 증거를 제공했다. 전시에 참석한 루프트바페 장교들은 자신들이 본 것에 깊이 우려하며 돌아섰다. 한 참가자는 훗날 독일과 미국 제조 품질의 대비가 일반 관찰자에게조차 즉시 명백해졌다고 썼다. 미국 항공기 부품들은 독일 장인들이 감탄할 만한 정밀한 공차로 결합되었다. 수천 대의 항공기 전반에 걸친 일관된 제작 품질은 정교한 품질 관리를 나타냈다. 매끄러운 마감은 공기역학적 세부 사항에 대한 주의를 반영했다. 세심한 조립은 즉흥적인 방식보다는 체계적인 생산 방법을 보여주었다. 독일 항공기는 연합군의 끊임없는 폭격으로 공급망이 파괴되고 공구가 손상되는 상황에서 강제 노동을 통해 점점 더 많이 생산되었는데 거친 조립, 수작업 조정이 필요한 맞지 않는 패널, 그리고 비표준 재료를 사용한 즉흥적인 수리를 보여주었다. 그 의미는 제한된 기술 지식을 가진 장교들에게도 분명했다. 독일 산업은 점점 더 구식화되는 설계의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미국 공장들은 압도적인 수량으로 우수한 장비를 쏟아내고 있었다. 레히펠트 전시회의 모습을 드러낸 후 울프하운드는 1943년 7월 실전 배치에 앞서 마지막 시험 프로그램을 위해 레흘린으로 돌아왔다. 엔지니어들은 폭격기에 글라이더 견인 장치를 장착하여 수송작전 적합성을 평가했다. DFL 제30 전투 글라이더 프로그램은 적재된 글라이더를 작전 고도까지 견인할 수 있는 강력한 견인 항공기를 필요로 했으며 B-17L의 4개 엔진은 이 힘든 임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했다. 6월 16일부터 8월 초까지의 시험 비행은 견인 절차, 이탈 메커니즘, 그리고 글라이더를 뒤에 달고 편대 비행하는 것을 평가했다. 이 시험은 기술적 관점에서 성공적이었으며 B-17이 주된 폭격 임무를 넘어 다용도로 활용될 수 있음과 수송 임무의 적합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독일의 글라이더 부대는 크레타섬 공수작전에서 훈련병 공수부대원들이 50%의 사상자를 내는 등 치명적인 손실을 입었고 다른 전역에서도 공수작전이 막대한 비용을 초래했기 때문에 쇠퇴하고 있었다. 이러한 견인 시험의 실제 적용은 독일이 1943년 이후에 주요 공수작전에 필요한 수송기 보유량과 연료 비축량이 부족했기 때문에 제한적이었다. 1943년 9월 울프하운드는 레흘린의 시험시설에서 루프트바페의 가장 비밀스러운 부대 중 하나와 함께 실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새로운 임무로 이전되었다. 이베크 폭격 비행단 캠프게슈아더 이베트는 베를린 근처 랑스도르프 비행장에서 다른 어떤 독일 공군 부대와도 다른 특수작전 비행단으로 운용되었다. KJ-200의 임무는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적 편대와 섞일 수 있는 항공기를 이용한 장거리 정찰 비행, 연합군 전선 뒤에 정보 요원 침투 및 회수, 파르티잔 통제 지역에서 활동하거나 적의 징역으로 고립된 독일군에 대한 보급품 투하, 그리고 일반 평가 부대에는 너무 민감한 실험용 항공기 및 무기 시험 등을 포함했다. 이 부대는 표준화된 병참보다는 특정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선정된 독일 항공기와 노획된 연합군 항공기의 이질적인 기종을 운용했습니다. 융커스 주유 296발 장거리 수송기, 하인켈 H-11 중형 폭격기, 아라도 AR-232 수송기와 같은 독일 기종 외에도 KG-200은 동부 전선 작전을 위해 노획한 소련 항공기를 그리고 서부 및 지중해 작전을 위해 다수의 미국 폭격기를 운용했습니다. B-17은 장거리 비행 능력 2,000마일 초과, 고고도 비행 능력 25,000피트 이상, 그리고 손상과 혹독한 환경을 견딜 수 있는 견고한 구조 덕분에 부대의 많은 임무에 이상적이었습니다.
노획한 미국 폭격기를 연합군 통제 지역 깊숙이 비행시키는 것은 비표준 항공기 유지 보수의 물류적 부담을 정당화할 만한 독특한 이점을 제공했습니다. 밤이나 시야 불량 조건에서 연합군 레이더 조작병과 전투기 관제사들은 독일군이 조종하는 폭격기를 유럽 상공 임무에서 돌아오는 아군 폭격기로 착각할 수 있었고, 이는 침입자가 탐지되지 않거나 도전을 받지 않고 연합군 영공에 침투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러한 기만은 방어 체계가 반응하기 전 귀중한 몇 분 또는 심지어 몇 시간을 벌어줄 수 있었으며, 이는 임무 성공과 실패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심지어 낮에도 고고도로 비행하는 B-17은 단기간 동안 미군 편대에 합류하여 전술, 편대 대형, 무선 통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랑스도르프에서 울프하운드는 연합군 영토 상공 야간 작전을 위해 고안된 새로운 도색을 받았습니다. 파란색과 회색의 어두운 위장색이 이전 시험기 도색인 노란색 하부 표면과 얼룩덜룩한 녹색을 대체했습니다. 에이스의 플스로 시작하는 KG-200의 측면 코드가 동체 양쪽에 적용되었는데, 이는 특정 부대 배정에 대한 작전 보안을 유지하면서 독일군에게 항공기를 식별하게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이 폭격기는 결국 A3+A로 코드화되었지만, 일부 자료는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운용 기간 동안 여러 코드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고 시사합니다. 울프하운드의 KG-200에서의 작전 서비스에 대한 상세한 문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는 파괴되거나 흩어진 기록 보관소에 흩어져 있거나 특정 작전이 수십 년 동안 기밀로 유지되던 전후 시대까지 살아남은 참가자들에 의해 은폐되거나 특수작전 작업의 비밀스러운 특성 때문에 아예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전후 항공 역사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KG-200은 1943년 말부터 1944년 중반 사이에 최소 4대의 노획 B-17을 운용했으며, 일부 자료는 최고조 작전 기간 동안 그 수가 더 많았을 수도 있다라고 시사합니다. 이 폭격기들은 유럽, 지중해, 중동,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전쟁에서 가장 민감한 작전 지역 중 일부에서 운용되었습니다. 일부 임무는 연합군의 징역으로 고립되거나 적진 후방에서 작전 중인 독일군 주둔지에 핵심 인원이나 장비를 단순 수송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임무는 야간 낙하산 강화 또는 고고도 탈출을 이용하여 연합군 통제 지역에 정보 요원을 투입했으며, 이는 요원들이 투하 항공기의 예상 경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착륙할 수 있게 했습니다. 여러 임무는 연합군 시설에 대한 정찰을 수행하여 침공 병력이 집결할 수 있는 항구, 폭격기 부대가 집중된 비행장, 그리고 미래 연합군 작전을 시사할 수 있는 보급품 집결지를 촬영했습니다. 가장 민감한 작전들은 전쟁 종결 수십 년 후에도 여전히 비밀에 쌓여 있으며, 그 세부 사항은 이제는 세상을 떠난 참가자들만이 알고 있습니다. 한스 베르너 레르헤는 울프하운드가 KG-200으로 작전 임무에 투입된 후 레클린으로 보내진 다른 노획 B-17을 조종했습니다. 1943년 10월 9일, 1년 번호 423033-6의 B-17F는 미국 승무원에 의해 미스 노나리 II로 명명되었으며, 독일 상공 임무 중 엔진 고장이 발생한 후 덴마크 바르데 근처 노르홀름 영지 들판에 불시착했습니다. 승무원들은 덴마크 상공에서 탈출했지만 조종사는 통제된 불시착으로 항공기를 온전히 착륙시키는 데 성공했으며, 이는 비상시에도 B-17의 온순한 조종 특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독일 회수팀은 노획한 미국 폭격기의 가치를 알고 신속하게 도착했으며, 레르헤는 직접 그 폭격기를 들판에서 SBL 비행장으로 그리고 다시 레클린으로 비행하여 평가를 받았습니다. 레르헤가 설명서도 시험 비행도 지상훈련도 없이 낯선 미국 폭격기를 농장 들판에서 비행시킬 수 있었다는 사실은 시험 비행사로서 그의 탁월한 기술과 조종사 실수를 용서해주는 B-17의 온순한 조종 특성 모두를 입증했습니다.
미스 노나리 II는 독일 코드 788을 부여받았고 1944년 12월까지 평가 임무에 사용되었으며 기록에 따르면 그 시점에도 여전히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로 노획된 각 폭격기는 상세한 조사를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기술자들은 다른 생산 블록들을 비교하여 악용할 수 있는 취약점이나 새로운 독일군 대응책을 필요로 하는 진화적 변화를 찾았습니다. 그들은 B-17 구조에 대해 다양한 탄약 유형을 시험하여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최적의 공격 프로필을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장갑과 자동 밀폐 연료 탱크에 대한 다양한 독일 대포 구경의 효율성을 평가했고 20mm 대포는 미미하게 효과적인 반면 30mm 대포는 명중시 파괴적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철저한 시험에서 드러난 것은 1943년 미국 폭격기 개발의 정점을 나타내는 항공기에 대한 포괄적인 그림이었으며 이는 주간 전략 폭격의 계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 방어 화력 수준을 보여주었습니다. 레클린에서 독일 시험 비행사들이 계산한 통계를 살펴보자 1943년 여름에 실전 배치될 예정이었던 최종이자 가장 중무장한 B-17G 단 한 대는 보-59경 브라우닝 M2 기관총 13정을 장착하여 완벽한 방어 커버리지를 제공하도록 배치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분당 755건 800발의 표준 범크 50 BMG 탄약을 발사했으며 각 총은 한 번에 몇 분 동안 지속 사격이 가능했지만 탄약 용량과 사수들이 신중하게 관리해야 하는 총열, 과열에 의해 제한되었습니다. B-17의 일반적인 탄약 적재량은 총 약 7,500발이었으며 방어 범위와 중량 고려 사항의 균형을 맞춘 신중하게 계산된 계획에 따라 모든 총좌에 분배되었습니다. 이는 유럽 상공에서의 장거리 임무 동안 각 총좌 수백 발의 방어 교전용 탄약을 제공했습니다. 후방 포탑만으로도 총 한 정당 500발, 총 1,000발을 장전하여 추격하는 전투기와 지속적으로 교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등쪽 포탑 또한 상부 포탑 사수가 장기간 표적과 교전할 수 있도록 비슷한 양을 실었습니다. 비좁은 구형 공간의 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볼 포탑은 임무 요구 사항과 사수의 크기에 따라 총 한 정당 250조 500발을 장전했습니다. 측면 총좌 각각은 유연한 총을 위해 600칸 800발을 보유했습니다. 경의 턱 포탑을 포함한 기수 총좌는 전체 임무에 충분한 탄약을 제공하도록 계산된 비슷한 양을 실었습니다. 레클린의 독일 시험 비행사들이 단일 B-17G가 모든 총을 동시에 표적에 발사할 때에 총 화력을 계산했을 때 그 숫자는 경이로웠으며 폭격기 승무원들이 그들의 방어 능력에 그토록 큰 자신감을 가졌던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각 총이 분당 750발을 발사하는 13정의 총은 모든 총좌에서 분당 1,000발에 육박하는 총 발사 속도를 생성했습니다. 즉각적인 전술적 효과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초당 발사량으로 환산하면 완전 무장한 폭격기는 매초 약 160발의 중기관 총탄을 주변 영공으로 쏟아부어 접근 통로를 치명적인 발사체로 채우는 화력의 원뿔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 폭격기들은 적진 상공에서 홀로 비행하지 않았습니다. 전전 교리로 개발되고 1942년과 1943년의 고통스러운 전투 경험을 통해 정교해진 미국의 주간 전략 폭격의 전체 개념은 다수의 폭격기들이 상호 방어 화력을 제공하여 단일 공격 전투기가 직면할 화력을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대형 편대에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커티스 르메이 대령이 개발하고 독일 상공에서의 피비린내. 나는 경험을 통해 정교해진 컴뱃 박스 대형은 각 항공기의 총이 이웃 항공기를 지원할 수 있는 빽빽한 3차원 배열로 폭격기를 배치했습니다. 비행대 편대 요소는 일반적으로 근접 대형 전술 상황에 따라 VJ 또는 제대 대형으로 비행하는 세대의 항공기로 구성되었습니다.
3개의 비행대 편대 요소가 수직으로 쌓이고 수평으로 어긋나게 배치되어 9대의 폭격기로 이루어진 비행대 박스를 형성했습니다. 3개의 비행대 박스가 27대의 항공기로 이루어진 그룹 박스를 형성했으며 일부 그룹은 총 30여 대의 폭격기로 4개의 비행대와 함께 비행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3개 비행대 그룹 박스는 소모와 정비 상태에 따라 18대에서 27대의 항공기를 포함했습니다. 만약 각 폭격기가 13정 대신 9정의 총만 장착하더라도 편대 내 F형과 G형이 혼합되어 있다라고 가정하면 그 그룹의 총 방어 무장은 180정 이상의 중기관총이 상호 연결된 화력을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그러한 3개의 그룹이 합쳐져 54대에서 81대의 폭격기와 500정에서 700정의 기관총으로 이루어진 윙박스를 형성하여 상호 연결된 방어 화력을 제공했고, 이는 공격하는 전투기들이 수십 대의 폭격기로부터 동시에 집중 사격을 받게 되는 구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한 대형을 공격하는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은 예광탄의 벽에 접근했다고 묘사했는데, 이는 집중된 방어 화력의 시각적 및 심리적 영향을 생생하게 포착한 표현이었습니다. 400야드에서 800야드의 일반적인 전투 거리에서 공격하는 전투기를 감지한 모든 폭격기 사수는 동시에 사격하여 아름답고도 무시무시한 시각적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50정 이상의 기관총이 편대를 정면으로 통과하는 단일 전투기의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고, 각 폭격기의 사수들은 표적을 추적하며 최대 발사 속도로 사격했습니다. 실제 명중 확률과는 관계없이 많은 조종사들이 심리적 영향에 압도되었는데, 이는 평학 사격, 거리 추정의 어려움, 그리고 교전에 허용된 짧은 시간 때문에 명중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입니다. 루프트와페의 전후 보고서는 조종사들이 방어 포화 속으로 더 깊이 날아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최적의 사정거리에 도달하기 전에 공격을 조기에 중단하는 수많은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방어 사격에도 불구하고 편대 규율을 유지하고 공격을 감행한 조종사들은 방어자에게 유리한 가혹한 산술적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실제 전투교전 데이터를 사용하여 수행된 루프트와페 연구는 B-17에 대한 후방 공격이 폭격기를 파괴하는데 20m 대포포탄 20발의 평균 명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이 수치는 명중이 한 영역에 집중되지 않고 취약 시스템 전반에 분산된 경우를 가정한 것이었습니다. B-17의 견고한 구조, 이중 시스템, 자동 밀폐 연료 탱크는 막대한 손상을 흡수하고 계속 비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전투거리에서 회피하는 표적에 대한 조종사의 평균 명중률은 약 2%였으며, 이는 총 카메라 영상과 탄약 소모 보고서 분석을 통해 결정된 수치입니다. 따라서 후방에서 단일 폭격기를 격추하려면 킬에 필요한 수십 발의 명중을 달성하기 위해 약 1,000발의 21mm 탄약을 발사해야 했습니다. 초기형 포케불프 앱드루 G990 전투기는 2개의 대포에 분배된 총 500발의 20mm 탄약만 장착했으며, 각 총은 드럼 탄창에 250발을 담고 있었습니다. 벨트 급탄식 탄약을 갖춘 4개의 대포로 업그레이드해도 모든 총에 걸쳐 총 500개의 꽶발만 제공되어 여러 차례의 공격 비행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업그레이드된 무장을 갖추었더라도 독일 전투기 조종사는 탄약이 소진되어 기지로 돌아가 재무장을 할 수밖에 없기 전까지는 한두 번의 지속적인 기관총 공격밖에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에 폭격기들은 위협을 감지하는 한 계속해서 사격했고, 수천 발에 달하는 59경 탄약 덕분에 임무 내내 장기적인 방어 교전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개별 폭격기 사수들은 극단적인 사거리에서의 어려운 편향 사격과 빠른 접근 속도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명중률을 보였지만, 엄청난 양의 화력은 수십 대의 폭격기가 단일 목표와 교전할 때 통계적으로 명중을 피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1943년 한 해 동안 독일 공군 전투기 손실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미군 폭격기 편대가 더 커지고 더 자주 나타났으며 독일 전투기 부대는 전투 손실과 훈련 사고로 인한 손실보다 더 빠르게 전력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정면 공격은 숙련된 조종사에게 더 나은 격추율을 제공했지만 모든 조종사가 갖추지 못한 비범한 기술과 용기를 요구했습니다. 정면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두 항공기가 최대 속도로 서로를 향해 움직이며 를 초과하는 합산 속도로 전투기가 접근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한 접근 속도에서는 목표 화면이 매초 극적으로 변하여 끊임없는 주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했습니다. 사격 성공에 있어서 사거리 예측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너무 일찍 발포하면 탄약이 효과 없이 흩어졌고 너무 오래 기다리면 충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최적의 사격 유효 구간은 400야드에서 100야드까지 약 2초 정도 지속되는 짧은 순간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요구했습니다. 그 2초 동안 전투기 조종사는 자신의 항공기 움직임을 보정하면서 신중하게 조준해야 했고 약간의 회전이나 고도 변경이 포함될 수 있는 폭격기의 회피 기동을 보정해야 했으며 여러 번의 연사를 발사하면서 연사 사이사이에 조준을 수정해야 했고 항공기가 충돌하기 전에 이탈 기동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는 현실적인 조건에서의 끊임없는 연습과 숙련된 조종사만이 개발할 수 있는 탁월한 반사신경을 요구했습니다. 레흘린에서 납포된 B-17은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 경험만으로는 불가능했던 방식으로 목표물을 심층적으로 연구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들은 폭격기 주위를 완전히 걸어다니며 모든 각도에서 검사하고 기관총 위치와 사격 범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들은 허리 부분 창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가 좁은 내부를 기어다니며 폭격기 사수들이 견뎌야 했던 제한된 공간과 어려운 작업 조건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볼터릿을 포함한 다양한 기관총 위치에 앉아 회전 및 고도 제한을 시험하고 특정 각도에서 접근하는 공격 전투기가 방어 사격을 피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은 폭격기가 회피 기동을 하는 동안 전투기가 접근 각도와 사격 해법을 연습하는 편대 훈련을 실시하여 전투에 적용될 수 있는 훈련 시나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이 훈련은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B-17의 취약점을 이용하는 방법을 배운 숙련된 조종사들에게 매우 귀중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그러나 1943년 말까지 독일 공군은 훈련 프로그램이 동등한 기술을 가진 조종사들로 대체할 수 있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숙련된 조종사들을 잃고 있었습니다. 비행학교를 갓 졸업한 신참 조종사들은 상황 인식을 유지하면서 포화 속에서 복잡한 공격 기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백 시간의 경험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너무 일찍 공격을 중단하거나 너무 공격적으로 밀어붙여 탄약을 낭비하거나 충돌로 사망했습니다. 게다가 미군도 전투 경험과 승무원 피드백을 바탕으로 폭격기를 지속적으로 개선했습니다. 1943년 늦여름과 가을에 배치된 B-17G 모델은 기수 아래에 특징적인 턱 터릿을 추가했습니다. 이 터릿은 원격으로 작동되는 터릿으로 두 개의 벙 59경 기관총을 장착하고 정면의 목표물을 직접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원격 작동 터릿은 폭격수가 컴퓨터 사격 조종기를 통해 제어하여 초기 모델에 매우 효과적이었던 정면 공격에 대한 폭격기의 정면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갑자기 독일 에이스 조종사들이 선호했던 정면 공격은 공격 조종사들에게 훨씬 더 위험해졌습니다. 턱 터릿은 장거리에서 처음 감지된 순간부터 접근하는 공격 전투기를 추적하여 예상 요격 경로를 따라 화력을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폭격수와 항해사가 조작하는 기존의 뺨 기관총과 전방구로 회전하여 두 개의 기관총을 방어 사격에 추가할 수 있는 상부 터릿과 결합하여 B-17G는 정면 공격기에 68문의 중기관총을 집중시킬 수 있었고 이는 침투하기 위해 탁월한 기술을 요구하는 방어 원뿔을 형성했습니다.
이는 독일 공군이 다시 한번 적응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며 진화하는 방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전술적 해결책을 모색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투기들은 높은 각도에서 공격을 시작하여 위쪽과 앞쪽에서 가파른 각도로 급강하했습니다. 이 각도에서는 기계적 한계로 인해 폭격기 기관총의 고도 회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다른 전투기들은 기수 아래에서 접근하여 턱터릿의 하향 제한 범위 아래에 머물면서 볼터릿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또 다른 전투기들은 원거리 무기에 의존하여 기관총의 유효 사거리 밖에서 무유도 로켓을 발사하고 밀집된 대형의 운 좋은 명중을 바라며 근접 오차라도 충돌 손상을 일으킬 수 있기를 기대했습니다. 베르퍼 그라나테 22 챔필티비 로켓은 독일 전투기 부대에서 선호되는 무기가 되었습니다. 날개 아래에 장착된 튜브형 발사기에서 발사되는 이 무유도 발사체는 직접적인 명중보다는 폭발 효과를 통해 폭격기 대형을 흩뜨릴 목적으로 대형 고폭탄두를 탑재했습니다. 로켓의 낮은 탄도 특성으로 인해 실제 명중 확률은 낮았지만 전투 대형 한가운데에서 로켓이 폭발하면 폭발과 파편으로 여러 폭격기를 동시에 손상시키거나 조종사들이 격렬한 회피 기동을 하면서 충돌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거리 공격은 그 효과를 제한하는 심각한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로켓은 800야드를 넘으면 부정확했고 전투기 성능을 크게 저하시킬 만큼 무거웠으며 상당한 항력을 발생시켜 발사하는 전투기를 연합군 호위 전투기에 취약하게 만들었습니다. 날개 아래에 로켓 튜브를 장착한 조종사들은 미군의 P-50빌 머스탱과 P-47 썬더볼트의 쉬운 표적이 되었는데 1944년에는 이 호위 전투기들이 폭격기 편대와 함께 베를린까지 왕복할 수 있는 장거리 변형으로 등장하여 이전에 독일 전투기들이 독일 영공 깊수기에서 누렸던 안전지대를 제거했습니다. 양측이 이점을 추구하면서 기술 경쟁은 1943년과 1944년 내내 계속되었습니다. 독일 공군은 몇 발의 명중으로 폭격기를 파괴할 수 있는 30mm MK 배투8을 포함한 더 무거운 기관포, 개선된 유도 기능을 갖춘 더 큰 로켓, 심지어 전투기가 폭격기 대형 위에서 소형 폭탄을 투하하는 공중 폭격 실험까지 개발했습니다. 미군은 G 모델로 방어 무장을 개선했고 고통스러운 경험을 통해 편대 전술을 완성했으며 더 긴 사거리와 향상된 성능을 갖춘 더 나은 호위 전투기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많은 전술적 혁신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이 방정식의 지배적인 요소였습니다. 바로 미군 산업이 대서양 건너편에서 운영되고 모든 것을 유럽으로 수송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산업보다 더 빠르게 손실을 대체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럽 상공에서 격추된 모든 B-17은 격추를 달성한 독일 공군 조종사에게 전술적 승리를 의미했지만 그것이 미래 임무를 막았을 경우에만 전략적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몇 주 안에, 때로는 불과 며칠 안에 시애틀에 있는 보잉 생산 라인, 롱비치에 있는 더글러스 공장 또는 버뱅크에 있는 배가 시설에서 막 생산된 또 다른 새 폭격기가 잃어버린 폭격기를 대체하여 새로운 승무원과 함께 영국에 도착해 폭격 작전을 계속할 준비를 갖췄습니다. 생산 통계는 독일 정보 분석가들이 이해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압도적인 물량적 우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보잉 더글레어스, 배가는 1935년과 1945년 사이에 12,731대의 B-17 폭격기를 제작했으며 압도적인 대다수는 전쟁이 절정에 달했던 1943년과 1944년에 생산되었습니다. 보잉의 시애틀 공장만 해도 모든 변형을 통틀어 6고층 981대의 B-17을 제작했고 더글러스는 캘리포니아 롱비치 공장에서 3,000대를 기여했으며 로키드의 자회사인 베가는 캘리포니아 버뱅크에서 2,750대를 추가했습니다. 1944년 최고 생산량은 보잉 단독으로 한 제조 시설에서
한 달에 약 362대의 B-17 폭격기, 즉 하루에 10부대 이상을 생산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생산율은 독일 관찰자들에게 불가능해 보였지만 여러 정보원을 통해 검증되었습니다. 독일의 네발 폭격기 생산량은 전쟁 시작 시점에 더 발전된 항공 산업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수치에 결코 근접하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유일한 운용 가능 네발 중폭격기이자 수년간의 개발 결과물인 하인켈 HE 177은 특이한 결합 엔진 설계와 기계적 문제로 인한 만성적인 엔진 화재에 시달려 운용 가능성이 제한되었습니다. 모든 변형을 통틀어 1942년과 1944년 사이에 총 생산량은 1,100대를 겨우 넘었을 뿐이었고 운용 가능성이 너무 나빴기 때문에 많은 부대가 열등한 사거리와 폭탄 적재량을 가진 쌍발 중폭격기를 선호하며 이 기종의 인수를 거부했습니다. 독일은 전략적 결정, 산업 조직, 그리고 자원 제한에 뿌리를 둔 실패로 인해 수량과 품질 면에서 미국의 중폭격기 생산량을 단순히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공군 조종사들이 직면하게 될 반대의 규모에 대비시키기 위한 정보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생산 통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의미를 이해하는 사려 깊은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사기가 그에 따라 떨어졌습니다. 일주일 안에 10대가 넘게 대체될 폭격기 한 대를 격추하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944년 내내 전략적 상황이 악화되면서 이 질문은 독일 전역의 전투기 비행대대를 괴롭혔습니다. 레흘린에서 납포된 B-17은 독일 엔지니어들에게 그러한 생산 속도가 어떻게 달성되었는지 설명하는 미국 제조 방법에 대한 상세한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전역의 다른 공장에서 만들어진 부분 조립품들이 최종 조립 시 최소한의 수작업으로 완벽하게 조립될 수 있도록 하는 모듈식 구성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전국 수백 개의 하청업체에서 조달된 표준화된 부품들을 조사하여 전례 없는 복잡성과 효율성을 가진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화된 조립 시퀀스를 분석했는데 이를 통해 많은 수가 산업 현장에 처음 진출한 여성인 반숙련 노동자들이 숙련된 독일 장인들이 전통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필요로 하는 시간의 일부만으로 복잡한 폭격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연구에 대한 독일 보고서는 미국 산업 조직에 대한 마지못한 감탄을 표하면서도 독일이 그러한 방법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습니다. B-17은 개별적인 공학적 우수성이나 영리한 설계 해결책 이상의 것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제조 철학을 대표했습니다. 즉, 장인 정신의 품질보다 생산량을 우선시하고 맞춤형 조립보다 호환 부품을 강조하며 완벽함보다 적절한 품질을 수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설계 결정은 이러한 대량 생산 철학을 반영했습니다. 항공기 전반에 걸쳐 표준화된 패스너는 재고 요구 사항을 줄이고 조립을 단순화했습니다. 최소한의 복합 곡선이 있는 직선 패널은 성형 작업을 단순화하고 폐기율을 줄였습니다. 모듈식 부분 조립품은 동체 섹션, 날개 및 꼬리 표면의 병렬 제작을 가능하게 하여 최종 조립 시 최소한의 조립만 필요하게 만들었고 생산 시간을 극적으로 단축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 덕분에 보잉의 시애틀 공장은 최고 생산율에서 시간당 한 대의 B-17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항공기 한 대를 생산하는데 몇 주가 걸리는 것에 익숙했던 독일 관찰자들에게는 불가능해 보이는 위협이었습니다. 독일 공장들은 맞춤 제작 부품, 수작업 리벳 조립, 그리고 대부분의 작업을 수행하는 숙련된 장인과 같은 전통적인 항공기 제조 방식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폭격기 한 대를 만드는데 몇 주가 걸렸다. 그 함에는 전략적이었고 산업 생산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설령 독일 전투기들이 전투에서 우세한 손실 비율을 달성하고 전투기 한 대를 잃을 때마다 폭격기 두세 대를 격추했더라도 미국 산업은 그런 소모전을 무한히 감당할 수 있었지만
독일 산업은 그럴 수 없었다. 1944년 중반까지 이러한 현실은 가장 낙관적인 독일 지휘관들에게조차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되었다. 독일이 유럽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할 수 있을지 여부가 더 이상 질문이 아니었다. 질문은 분괴가 불가피해지기 전까지 독일군이 점차 압도적인 물량적 열세에 맞서 얼마나 오래 싸울 수 있을지로 바뀌었다. 레클린에 있던 울프하운드와 다른 노획된 B-17들은 루프트바페에게 비행 요새가 무기 시스템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들은 견고한 구조와 강력한 방어 무장을 포함한 강점들을 이해했다. 그들은 초기 모델의 취약한 기수와 총기 사각지대를 포함한 약점들을 알았다. 그들은 사거리, 고도, 폭탄 탑재량, 편대 비행 능력 측면에서의 성능을 문서화했다. 그들은 편대 유지의 필요성과 결연한 정면 공격에 대한 취약성을 포함한 한계점들을 이해했다. 그들은 강한 담력을 가진 숙련된 조종사들이 제대로 수행했을 때 폭격기의 방어 화력에도 불구하고 격추할 수 있는 전술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전략적 결과를 결정짓는 산업 생산의 근본적인 산수를 바꿀 수 없었다. 레클린에서의 훈련이나 전투 경험을 통해 B-17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법을 배운 독일 조종사 1명당 미국은 10명의 새로운 폭격기 승무원을 훈련시켰다. 우월한 독일 전술로 독일 상공에서 요새 한 대가 격추될 때마다 미국 공장은 5대의 폭격기를 더 만들었다. 폭격 임무를 방해하는 성공적인 요격 한 번당 다음 주에는 훨씬 더 큰 편대로 12번 이상의 폭격이 이루어졌다. 독일 시험 비행 조종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방어 화력은 결연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적진 깊숙이 미국의 전략적 폭격 능력을 투사하도록 설계된 총체적인 시스템의 한 가지 측면에 불과했다. B-17은 긴 항속거리, 2000마일 초과, 고고도 비행 능력 이상, 임무 요구 사항에 따라 달라지는 대량 폭탄 탑재량 4,000톤, 8,000파운드, 전투 피해를 흡수할 수 있는 견고한 구조, 그리고 파괴적인 방어 무장을 하나의 패키지로 결합했다. 이는 상호 지원 편대로 비행하는 수백 대의 항공기에 걸쳐 증폭되었을 때 전쟁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공중 무기를 만들어냈다. 루프트바페 장군 아돌프 갈란트는 104회 격추를 기록한 독일의 가장 성공적인 에이스 중 한 명이자 결국 독일 전투기 부대의 사령관이 되었는데 그는 전후 수년간 미국의 주간 폭격에 대한 방어의 어려움에 대해 광범위하게 기술했다. 그는 많은 이들이 첫 전투 비행 중인 미국 폭격기 승무원에 비해 개별 독일 조종사들이 종종 우월한 훈련과 더 광범위한 전투 경험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했다. 독일 전투기, 특히 포크 울프 F브레우, 격심 딥하임 롱노즈 변형과 메서슈미트 BF 예거소우 K4와 같은 후기 모델은 속도, 상승률, 기동성을 포함한 모든 성능 면에서 B-17을 능가할 수 있었다. 독일 기관포는 미국 붕점 59경 기관총보다 훨씬 강력한 타격을 주었으며 몇 발의 명중으로 폭격기를 파괴할 수 있는 폭발성 포탄을 발사했다. 그러나 장비와 조종사 기술의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투기들은 독일의 산업 역량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주간 폭격 작전을 막을 수 없었다. 갈란트는 전후 저술과 인터뷰에서 이러한 실패를 여러 요인에 기인한다고 보았지만 미국의 산업 생산 능력이 결정적인 요인 목록에서 가장 중요했다. 폭격기, 전투기, 탱크 혹은 그 어떤 다른 전쟁 물자든 간에 미국은 독일이 파괴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더 빨리 만들었을 뿐이었다. 노획된 B-17들은 그들을 연구한 독일 공학자들과 기획자들에게 이 현실을 의심할 여지 없이 증명했다. 독일 공학자들은 모든 시스템을 분해하고 모든 부품을 연구했으며 모든 설계 결정을 어떤 기술 조사관이라도 감탄할 만한 철저함으로 평가했다. 그들은 폭격기의 설계에서 존경할 만한 점이 많았고 공학적 관점에서는
비판할 만한 점이 거의 없었다. 요새는 사용 가능한 최고의 기술들을 응집력 있는 무기 시스템으로 통합한 제조 우수성으로 구현된 성숙한 공학을 대표했다. 소모전에서 아무리 많은 전술적 혁신이나 조종사 기술도 그러한 물량적 불균형을 보상할 수 없었다. 한스 베르너 레르헤는 레클린과 다른 시험시설에서 근무하는 동안 수많은 노획 항공기를 비행했으며 항공기를 손상시키거나 조종사를 다치게 한 단 한 번의 심각한 사고 없이 다양한 국가의 125종 이상의 항공기를 조종했다. 그의 전후 저술은 연합군 항공 기술에 대한 전문적인 존경을 담고 있었지만 연합군의 생산 속도와 조직 효율성을 따라잡지 못하는 독일 산업에 대한 좌절감으로 완화되었다. 그는 B-17, B-20, 리버레이터, 영국 랭카스터, 소련 PE-2, 그리고 모든 참전국의 수많은 전투기들을 비행했다. 각 항공기는 연합군의 능력과 항공 설계 철학에 대한 국가별 접근, 방식에 대해 특정한 교훈을 주었지만 B-17은 그가 평가한 항공기 중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남았는데 이는 알루미늄과 강철로 구현된 미국 전략 폭격 독트린을 대표했기 때문이다. 요새의 모든 설계 측면은 적진 깊숙이 침투하여 노르덴 조준경을 사용하여 정밀하게 대량의 폭탄을 투하하고 전투기와 대공포의 결연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귀환하는 임무를 지원했다. 독일 평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던 방어 무장은 이러한 임무 프로필에 결정적인 가능케 하는 요소로 작용했다. 그 기관총들과 그것들이 가능하게 한 상호 연결된 방어 편대 없이는 주간 전략 폭격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미국이 아무리 많은 폭격기를 만들었더라도 독일 전투기들은 호위 없는 폭격기들을 대량으로 학살했을 것이고 이는 미국이 주간 작전을 포기하고 영국처럼 야간 폭격으로 전환하도록 강요하여 정확도와 효과를 떨어뜨렸을 것이다. B-17의 방어 화력이 폭격기를 공격에 무적하게 만들거나 손실을 막지는 못했다. 수천 대가 결연한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과 정확한 대공포 사격에 의해 유럽 상공에서 격추되었다. 그러나 방어 무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숫자로 생존 가능하게 만들었다. 충분한 수의 폭격기들이 방어를 뚫고 목표물을 타격했다. 충분한 수의 승무원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3표회의 임무를 마치고 살아 돌아와 새로운 승무원들을 훈련시켰다. 2년에 걸친 수백 차례의 폭격 임무의 누적 효과는 독일의 산업 역량, 석유 생산 시설, 운송망, 그리고 군사 생산 능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했다. 1945년 울프하운드가 1945년 4월 10일 오라니엔부르크 비행장에 대한 미군의 폭격 습격 중에 최후를 맞이했을 때까지 전략 폭격 캠페인은 주요 목표를 달성했다. 독일 산업은 루르 계곡과 다른 산업 중심지 전역에서 폐허가 되었다. 연료 부족으로 사용 가능한 항공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루프트바페의 상당수가 비행할 수 없게 되었다. 운송 혼란은 독일군이 패배에 직면한 전선으로의 필수 보급품 전달을 방해했다. 요새들은 도중에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임무를 완수했다. 루프트바페에게 미국의 방어 화력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던 그 노획 폭격기는 압도적인 물량적 우위에 맞서 싸우는 것의 허무함을 상징하게 되었다. 노획된 B-17을 비행하면서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B-17을 공격하는 법을 배운 독일 조종사들은 미군 폭격기 편대가 동등한 수의 장거리 전투기 호위를 받는 1000대의 항공기를 포함하도록 커져감에 따라 자신들이 점점 더 무의미해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개별적인 기술과 전술적 탁월함은 그러한 수적 열세와 산업적 불균형을 보상할 수 없었다. 독일군에 의해 운용된 노획 B-17의 이야기는 유럽 상공 전략 폭격 캠페인의 더 큰 서사에 대한 흥미로운 각주를 나타낸다. 미국 공장에서 미국 노동자들이 만들고 미국 승무원들이 전투 임무에서 비행했으며 독일군에 의해 격추되거나 불시착하여 노획된 후 독일 조종사들이 재건하고 비행한 이 항공기들은 연합군의 능력과
미국 산업 방식에 대한 독특한 창 역할을 했다. 그들은 루프트바페가 새로운 전술로 대처해야 할 강점과 숙련된 조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약점을 드러냈다. 그들은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항공기 식별 및 공격 절차를 훈련시켰다. 그들은 전술적 목표를 달성하는 적진 깊숙한 곳의 특수작전을 지원했다. 그들은 1943년과 1944년 내내 여러 면에서 독일의 전쟁 노력에 기여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들은 또한 미국의 산업 생산 규모를 드러냄으로써 독일의 전략적 위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독일 기술자들이 노획된 미국 항공기를 수리하는 데 보낸 매 시간은 독일 항공기를 정비하는 데서 전환된 숙련 노동력을 의미했다. 적 폭격기를 시험하는데 소모된 귀중한 연료 1갤런은 전투작전에 사용할 수 없는 연료였다. 평가 훈련 중에 발사된 모든 총알은 독일이 아낄 수 없는 탄약을 의미했다. 한편 미국 공장들은 매일 더 많은 B-17을 생산하며 전투가 입힐 수 있는 손실보다 더 빨리 손실을 대체했다. 전쟁이 끝난 지 80년이 지난 지금도 생산 통계는 엄청나다. 보잉 시애틀 제2공장 한 곳에서만 오리지널 Y1B-17부터 최종 B-17기까지 모든 변형을 통틀어 6,981대의 B-17을 제작했다. 더글러스는 1942년부터 1945년 사이에 롱비치 공장에서 3,000대를 기여했다. 베가는 버뱅크에서 2,750대를 추가했다. 총 생산량은 종전 시까지 12,731대를 넘어섰으며 마지막 B-17은 1945년 5월에 인도되었다. 각 폭격기는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제조한 약 4,000개의 개별 부품을 포함하는 복잡한 기계였다. 각각 1,200마력을 생산하는 4개의 라이트 사이클론 R-1820 엔진, 시스템을 연결하는 수, 마일의 전기 배선, 기체 구조로 형성된 수천 파운드의 알루미늄, 그리고 수천 발의 탄약을 가진 최대 13정의 중기관총으로 이루어진 강력한 방어 무장 등이 그것이었다. 독일은 1930년대에 더 발전된 항공산업으로 시작했고 전략 폭격 개념을 개척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기간 내내 2,000대조차 되는 4발 폭격기를 만들지 못했다. 이러한 극적인 생산 격차의 이유는 단순한 산업 생산 능력이나 공장 면적을 훨씬 넘어섰다. 전략 독트린의 차이로 미국은 심층 침투 임무와 전략적 목표 타격을 위한 중폭격기를 우선시한 반면 독일은 지상군 근접 항공 지원에 최적화된 중형 폭격기와 급강하 폭격기에 집중했는데 이는 군사 철학의 근본적인 차이였다. 지리적 요인 또한 달랐다. 적군이 건널 수 없는 광활한 대양으로 보호된 미국의 지리는 방해받지 않는 공장 확장과 운영을 가능하게 했다. 반면 독일 산업은 시설을 파괴하고 노동자를 죽이며 공급망을 교란하는 연합군의 지속적인 폭격 아래에서 운영되었다. 인적 자본 면에서 미국의 공학교육은 매년 수천 명의 숙련된 설계자, 관리자, 기술자를 배출했지만 독일은 전쟁이 길어지고 사상자가 늘어나면서 인력 부족에 시달렸다. 가장 근본적으로 미국의 정치 및 경제 시스템은 경쟁하는 권력 중심, 비효율적인 의사결정, 이념적 제약을 가진 경직된 나치 계층 구조보다 총력전 동원에 더 잘 적응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모든 요인들이 결합하여 전략적 결과를 결정짓는 산업적 우위를 만들어냈다.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미국의 방대한 무기고에 있는 수많은 무기 중 하나일 뿐이었으나 그것은 미국 전시 생산 체제 전체를 상징했습니다. 루프트바페 장교들이 레흘린에서 울프하운드 앞에 서서 그 구조를 연구하고 시스템을 테스트하며 평가 비행 임무를 수행했을 때 그들은 사실상 미국의 산업 문명과 지속적인 생산 능력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 것은 미국의 산업 역량을 객관적으로 연구한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처음부터 명백했어야 할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이 폭격기를 격추시키는 속도보다
더 빨리 폭격기를 만들 수 있는 적을 물리칠 수 없고 당신이 승무원을 죽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승무원을 훈련시킬 수 없으며 당신의 국가 전체 산업 생산량보다 더 많은 톤수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독일 시험 비행사들을 그토록 감탄시켰던 방어 화력은 산업 조직, 자원 배분, 경제 동원이라는 미국의 더 깊은 이점들의 가시적인 발현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비밀 병기는 B-17에 장착된 13정의 기관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2전 70-31대의 이 폭격기를 설계, 제조, 배치할 수 있는 경제 및 산업 시스템이었으며 동시에 30만 대의 모든 유형의 항공기, 8만 8천 대의 전차, 10억 발의 탄약, 그리고 여러 대륙과 2개의 주요 대양에 걸쳐 다중 전선에서 전 세계적인 전쟁을 치르는 데 필요한 다른 모든 것을 건설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전술적 탁월함, 조종사의 기술 또는 개별 용맹함으로는 이러한 압도적인 산업 생산량의 격차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한스 베르너 레르헤가 수십 대의 노획된 연합군 항공기를 비행하고 적 장비의 품질과 수량을 직접 목격한 후 순전히 산업 통계에 근거하여 독일이 이미 1943년의 전쟁에서 패배했다고 결론 내린 것은 놀랄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질 생산의 통계는 수학적 확실성을 가지고 패배를 예견했습니다. 남은 유일한 질문은 언제 종말이 올 것인가와 그에 따른 인명 및 파괴의 최종적인 대가가 얼마일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레흘린에 있는 노획된 B-17은 독일 전투기 조종사들에게 몇 가지 중요한 전술적 질문에 답을 주었습니다. 그것들은 숙련된 조종사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방어 범위의 사각지대를 드러냈습니다. 유압장치와 산소 시스템을 포함하여 폭격기를 무력화할 수 있는 취약한 시스템들을 식별했습니다. 그리고 결단력 있는 조종사들에게 성공의 최고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격 프로필을 시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과를 결정하는 근본적인 전략적 질문에 답할 수 없었습니다. 연간 겨우 1000대의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 때 10,000대의 폭격기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조종사들이 죽거나 부상을 입거나 계속 비행하기에는 너무 지쳐 쓰러질 때까지 하루에 3-4번의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에서 끝없는 공습으로부터 도시를 어떻게 방어할 것인가? 모든 공장 근로자가 미국 폭탄이 결국 그들의 일터에 도달할 것을 알고 있을 때 산업 생산과 민간인 사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들은 나치 독일의 전쟁 전략과 산업 조직의 틀 안에서는 만족스러운 답이 없었습니다. 정권은 적들이 경제와 산업 역량을 완전히 동원하기 전에 빠른 승리를 가정하고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 근본적인 가정이 틀렸음이 입증되고 전쟁이 산업 소모전과 버티기 싸움으로 변모했을 때 독일의 운명은 1930년대에 내려진 결정들로 인해 봉인되었습니다. B-17 플라잉 포트리스는 초당 160발을 주변 공역에 쏟아붓는 다수의 중기관총과 함께 끔찍한 피해를 흡수하고 목표물을 향해 계속 비행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미국 산업 역량과 조직 효율성의 명확한 발현과 함께 단순히 전술적 도전이 아니라 전쟁 결과에 대한 전략적 판결을 의미했습니다. 폭격기들은 매일 증가하는 숫자로 날아왔습니다. 전투기 호위대는 더욱 많아지고 유능해졌습니다. 목표물들은 체계적으로 불탔고 영웅적인 개인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루프트바페가 이 공세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레흘린의 루프트바페 시험 비행사들은 노획된 B-17을 광범위하게 비행했고 미국 공학, 제조 및 군사 조직에 대한 마지못한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낮은 성능의 항공기를 파괴할 피해에서도 살아남게 해주는 폭격기의 견고한 구조에 감탄했습니다. 승무원 생존성과 작전 효율성을 우선시한 사려 깊은 설계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숙련된 조종사들에게조차 편대 공격을 치명적인 제한으로 만드는 파괴적인 방어 화력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기에 대한 존경심은
유럽 상공에서의 전투 결과를 바꾸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적의 능력을 아는 것은 그 자원들이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지 않을 때 그들을 물리치는 데 필요한 자원을 만들어낼 수 없었습니다. 1944년 말까지 독일에서 운용되던 노획된 B-17 중 다수가 다양한 원인으로 파괴되거나 비행 불가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일부는 루프트와페 기반 시설을 목표로 한 폭격 작전으로 인해 독일 비행장에 대한 연합군 폭격 공습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다른 일부는 보급망이 붕괴되어 예비 부품을 구할 수 없게 되면서 정비 문제로 추락했습니다. 소수는 1945년 초 전쟁 마지막 주까지 KA-200을 위해 특수 임무를 계속 비행했지만 이 시점에는 그들의 정보 가치는 거의 소진된 상태였습니다. 루프트와페는 수년간의 연구를 통해 플라잉 포트리스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총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이해했습니다. 특정 시스템의 취약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허락할 때 효과적으로 공격할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렵게 얻은 지식은 수백 대의 전투기 호위를 받는 수천 대의 폭격기 공습의 현실 앞에서 점점 더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폭격기들이 순수한 숫자로 방어를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개별 독일 조종사들은 전쟁 내내 B-17 편대에 맞서 놀라운 성공을 계속 거두었습니다. 일부 에이스들은 레흘린에서 노획된 표본을 연구하여 부분적으로 배운 완벽한 공격 기술을 사용하여 수십 대의 폭격기를 격추했습니다. 그러나 영웅적인 개인의 성과는 체계적인 산업적 열세와 수적 불리함을 보상할 수 없었습니다. 수십 번의 임무를 통해 전문 지식을 개발할 만큼 오래 살아남은 에이스 한 명당 10명의 초보 조종사들은 효과적인 전술을 배우기도 전에 첫 번째 또는 두 번째 전투 임무에서 사망했습니다. 1944년까지 독일 주간 전투기 조종사의 평균 수명은 몇 달이 아니라 몇 주로 측정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사망하거나 너무 심하게 부상을 입어 계속 비행할 수 없게 되기 전까지 10번의 전투 임무를 달성하지 못했으며 이는 경험 수준 감소의 하향 나선을 초래했습니다. 한편 미국인들은 체계적인 승무원 교대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처음에는 25회 임무 비행을 마치면 승무원들을 귀국시켰고 손실률이 감소하자 나중에는 35회로 늘렸습니다. 생존자들은 미국 내 훈련사령부로 돌아와 힘들게 얻은 전투 경험을 신규 승무원들에게 전수했고 피로 사들인 교훈을 보존하는 제도적인 학습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체계적인 승무원 활용 방식은 독일의 관행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독일은 조종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거나 부상이나 피로로 인해 신체적으로 계속할 수 없게 될 때까지 비행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산기한 철학은 다른 산업 현실과 전략적 위치를 반영했습니다. 미국은 생산량이 대체 항공기와 훈련을 마친 새로운 승무원들을 꾸준히 공급했기 때문에 숙련된 승무원들을 훈련 역할로 교대시킬 여유가 있었습니다. 독일은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을 한 명도 아낄 수 없었습니다. 전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모든 조종사는 사망하거나 포로가 되거나 무력화될 때까지 전선에 머물렀고 이는 전투기 부대 전반에 걸쳐 평균 경험 수준의 저하를 초래했습니다. 노획된 B-17은 루프트와페에게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미국의 방어 화력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수천 대의 폭격기 공습에 맞서 싸운 경험은 미국의 결단력, 자원, 그리고 산업적 지구력에 대한 더 혹독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교훈은 1945년 5월 유럽 전역에서 총성이 마침내 멈췄을 때 찾아왔습니다. 독일은 폐허가 되었고 도시들은 파괴되었으며 산업은 즉각적인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산산조각났고 군대는 동쪽의 소련군과 서쪽의 서방연합군 사이에 끼어 무너졌습니다. 폭격기들은 2년간의 지속적인 작전을 통해 자신들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1943년 독일 시험 비행사들을 그토록 감탄시켰던 방어 화력은 그 과정에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 약 5,000대의 B-17이 모든 원인으로 손실됨, 요새들이 임무를 완수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야기는 시작된 곳, 즉 유럽 상공에서 끝납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국가의 산업 역량, 전략 교리, 그리고 전쟁 접근 방식을 대변하는 기계 속에서 싸우고 죽었습니다. 한스 베르너 레르헤는 전쟁에서 살아남아 1991년까지 살았고 회고록을 출판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루프트바페 시험 비행사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수많은 역사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을 만큼 오래였습니다. 그는 독일의 대의명분이 헛되었고 미국 산업 역량이 완전히 동원되자 패배가 필연적이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복무와 기술적 성과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노획된 연합군 항공기를 비행하는 그의 전문성은 전후 연합군 정보기관에 그를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었고, 그는 전후 공군을 위해 독일 항공기와 노획된 연합군 항공기를 평가하는 여러 프로젝트에 기여했습니다. 루프트바페에 의해 처음으로 온전히 노획된 B-17인 울프하운드는 1942년 12월부터 1945년 4월 파괴될 때까지 독일에서 운용되었습니다. 그 2년 반 동안 그것은 독일 조종사와 기술자들에게 미국 폭격기 설계, 방어 전술, 그리고 산업 역량에 대해 엄청난 양의 정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교훈들은 지적으로는 가치 있었지만 결과를 바꾸는 데에는 전략적으로 무의미했습니다. 적의 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자원이 존재하지 않을 때 그것들을 제거하거나 대응책을 만들지는 못합니다. 레흘린의 시험 비행사들을 그토록 감동시켰던 13정의 기관총은 단순히 방어 무장이 아니라 금속으로 구현된 미국 산업 철학을 나타냈습니다. 즉, 집중 사격을 통한 압도적인 화력, 편대 전술을 통한 상호 지원, 모든 접근 방식을 커버하는 다중 무기 시스템을 통한 중복성, 이 모든 것은 충분한 폭격기가 각 임무에서 살아남아 목표물을 파괴하고 다시 비행할 수 있도록 귀환하는 것을 보장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철학은 막대한 비용에도 불구하고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전투 손실, 작전 사고, 날씨를 포함한 모든 원인으로 전쟁 중 거의 5,000대의 B-17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1943년 일부 부대에서는 폭격기 승무원의 사상률이 20%를 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 전투기의 단호한 저항으로 수백 대의 요새가 격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략 폭격 작전은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독일의 전시 산업은 루르 지역과 다른 중심지들에서 파괴되었습니다. 도시들은 소위탄 공격으로 불탔습니다. 교통망은 지속적인 차단으로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 미국 공장들은 6개월 이내에 모든 전투 손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속도로 여전히 B-17을 만들고 있었으며, 이는 미국 산업 역량에 맞서 소모전을 이기려 하는 궁극적인 헛수고를 보여주었습니다. 독일에서 운용되던 노획된 B-17들은 자국 패배의 무심한 증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시험 비행은 미국의 역량을 드러냈습니다. 모든 평가 보고서는 미국의 이점들을 기록했습니다. 모든 훈련은 같은 피할 수 없는 메시지를 강조했습니다. 즉, 미국은 독일이 어떤 현실적인 수단으로도 결코 필적할 수 없는 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방어 화력은 인상적이었고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생산 능력은 압도적이었고 궁극적으로 결정적이었습니다. 포획된 플라잉 포트리스의 진정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지만 모든 관계자들이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획된 B-17을 조종했던 루프트바페 장교들은 다른 폭격기들을 운용하며 겪었던 경험 중 이와 같은 방어 화력은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접근 각도를 아우르는 교차 사격망, 장거리에서 전투기를 파괴할 수 있는 중국령 무기, 그리고 지속적인 교전을 가능하게 하는 엄청난 탄약량에 경탄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어 무기들은 단지 미국의 진정한 무기, 즉 완전한 역량과 협력으로 가동되는 민주주의의 병기창의 가시적인 발현에 불과했습니다. 그 병기창은 일단 한번 해방되어 완전히 동원되자 굳건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요새들은 수백 대씩 몰려왔습니다. 폭탄은 목표물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독일은 그들과 함께 무너졌습니다. 노획된 B-17은 전술을 가르치고 취약점을 드러낼 수는 있었지만 산업 역량으로 결정된 전략적 운명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